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한양의 궁궐과는 아득히 멀어 임금님의 용하는커녕 제대로 된 벼슬아치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을 올가매는 규율과 법도는 한양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 쌀쌀한 바람이 억새를 울리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초가에 소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늙은 약초꾼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지요. 아이는 참 고운 마음씨를 가졌지만 밖으로 나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영에게는 남들이 흉조라 부르는 붉고 검은 얼룩이 오른손, 손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꼭 꺼져가는 불씨를 억지로 눌러놓은 듯한 그 흉터 때문에 소영은 늘 해진 한복 소매 끝을 잡아당겨 그 손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소영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홀로 익혔습니다. 아이의 눈은 누구보다 밝아 흙냄새만 맡고도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아 잎사귀의 빛깔만 보고도 어느 약초가 가장 좋은 약효를 가졌는지 알아맞혔습니다. 저주받았다고 불리는 바로 그 오른손은 사실 누구보다 예민하여 환자의 미세한 열이나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손이었습니다. 소영의 하루는 늘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새벽, 아이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군부를 지피는 말은 가짓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아이의 앳된 얼굴에 잠시 따스한 빛을 드리웠지만 이내 소영은 약방으로 건너가 묵묵히 절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아이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재를 다듬고 나면 소영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텃밭, 그곳은 소영만의 비밀스러운 약초원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곳에서만큼은 소영은 부끄러워하며 감췄던 오른손을 활짝 폈습니다. 그 손으로 흙을 만지고 어린 약초의 싹을 돋우며 물을 주었지요. 쑥과 당귀, 백작약의 짙은 향기가 섞여 바람에 실려올 때면 아이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만이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방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며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이나 다름없는 소영의 아버지가 불려갔습니다. 노인은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렸지만 아이의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약 상자를 들고 처마 밑에 몰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거친 숨소리. 소영은 문틈으로 본 아이의 입술이 검푸른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산에서 본 색이 고운 독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의 증상과 똑같았지요. 소영은 자기도 모르게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 산에서 나는 붉은 열매를 먹지 않았는지 물어보십시오. 해독을 해야 합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등장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썩 물러가지 못해. 저 흉측한 손, 내년이 애군을 몰고 와서 우리 아이가 일이 된 것이다. 그녀는 끓고 있던 약탕기를 집어 소영을 향해 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소영의 발치에 떨어지며 하얀 김을 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약초를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의 흉터가 등불 아래 더욱 붉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딸을 감싸 안고 아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딸이 철이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방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하며 담배만 태울 뿐 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웅크린 소영의 작은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손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손일까요? 아이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손등의 흉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가뜩이나 흉흉했던 마을 인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약초꽃 노인이 잘못 손을 쓴 것이라느니, 아니, 모든 것은 저 흉터를 가진 아이 소영이 때문이라느니, 그 흉측한 손이 마을에 애군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제각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시름이 어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영이네 집 뒤뜰의 희귀한 약초밭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에 소영의 아버지는 그저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미련한 늙은이였고 소영은 마을에서 쫓아내기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었지요. 임박납은 며칠간 몰래 사람을 붙여 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이방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늙은 과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 외에는 채취가 금지된 깊은 산속의 산삼한 뿌리를 몰래 캐내어 과부에게 다려 먹인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산삼을 캐는 것을 지켜본 임박납의 하수인들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임박납은 무릎을 탁 치며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지요. 그는 노인을 멍석에 말아 묶으며 큰 소리로 죄를 물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라의 물건인 산삼을 도둑질하고 흉측한 딸년의 저주로 마을 아이를 죽게 만든 요사스러운 자. 노인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묶인 채 끌려가며 담장 밖을 내다보는 딸을 향해 애처롭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소영아 씨앗 씨앗 주머니만이라도 챙겨라. 그것만은 포졸의 창대에 등이 찍힌 노인은 피를 토하며 관하로 끌려갔고 집에는 붉은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소미불 같은 눈이 아니라 세상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운 쌀아기 눈이었습니다. 임박납에게 사주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저주의 손을 가진 아이를 몰아내라. 저 아이가 있는 한 마을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친 씨앗 주머니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장 귀한 약초들의 씨앗이 담긴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소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소영은 맨발로 차가운 눈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저주의 고함이 더 아프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무작정 지리산의 깊은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기력이 다한 소영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아득해졌습니다. 품에 안은 씨앗 주머니를 쥔 오른손, 그 흉터가 있는 손이 감각 없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아버지, 소영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려 할 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축하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도 낡은 선비의 도포를 걸친 것도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소영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작고 따뜻한 초가 아나렛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 소리와 함께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빼곡한 낡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 민준이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깨어났소, 괜찮으시오. 그는 한양 내의원에서 촉망받던 의원이 될 뻔했으나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지리산에 숨어든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영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 꺾인 존재였지요. 민준은 소영의 얼어붙은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흉측한 흉터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만든 약초 고약을 꺼내 상처 위에 발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두 개의 영혼은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학 지식이 담긴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소영은 대대로 내려온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훗날 이 척박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의 꽃을 피워낼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고 언 땅을 파 약초 뿌리를 캐며 힘겹게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멸시하는 눈빛도 없었지요. 민주는 소영에게 자신이 아는 글과 의학 서적의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소영은 그 보답으로 민준에게 책에는 나오지 않는 흙의 언어와 풀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이 가져온 씨앗 주머니는 봄을 기다리며 작은 온기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들의 작은 초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소영이 가져온 씨앗들이 척박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생명은 신비로워서 버림받은 땅에서도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끔찍한 더위와 함께 산 아래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토하고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다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산자들의 곡소리와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책을 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광란이요. 물을 통해 번지는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병이요. 민주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선비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의술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며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역병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려주는 탕약은 환자들의 목을 넘어가기도 전에 토해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비틀거리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헛간문에 기대어 쓰러졌고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역병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소영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입에 미움을 떠넣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모두 토해냈습니다. 민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자 소영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분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역병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묶어왔던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소영은 헛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물을 맨손으로 떠올렸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 흙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하나 모든 죽음 또한 물에서 비롯될 수 있느니라. 소영은 마을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큰 가마솥을 찾아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숯을 감싸고 산에서 미친 듯이 캐온 쓴맛이 나는 뿌리 약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른손,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손이 약을 만진다며 경악했지만 소영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사십니다. 썩은 물을 마시면 이 불로 다스린 물을 마시면 살 것입니다. 그녀는 끓인 물을 식혀 가장 위독해 보이던 아이의 입에 먼저 흘려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초를 찍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약초물에 젖고 불에 데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탕약과 정화된 물이 퍼지자 마을의 역병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약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난 민준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영의 얼굴과 약초로 물든 그녀의 오른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흉터 덮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소영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흉터를 가진 의녀가 역병을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이 가장 반갑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역병이 도는 동안 관아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신비한 의녀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소영과 민준이 사는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홀린 것이냐, 아니면 도망친 죄인의 딸이 아니더냐. 박납은 소영의 흉터 진 손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포졸들에게 손짓하며 소영을 잡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창백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반듯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지금 누구를 잡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고을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요사스럽다 하셨소. 임박납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 계집은 내아 소속이었던 중죄인의 딸이다. 내게는 전연을 잡아들일 권한이 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인을 잡아가려는 관아 사람들을 막기 위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이 앞으로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또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보살이십니다. 이분을 데려가시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고 가시오. 임박납은 당황했습니다. 겨우 살아난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은인을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수십 명의 백성을 상대로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임박납은 분노에 차두고 보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 골짜기에서는 흉터를 가진 의녀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흉터를 가진 의녀에 대한 소문은 겨울을 나는 새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성의 심장부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무렵 나라의 근본인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몇 달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용하다는 어이들이 밤낮으로 맥을 짚고 귀한 약재를 올렸으나 임금님의 용안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나라의 시름이 깊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옛 스승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던 늙고 강직한 신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민준이 억울하게 내의원에서 쫓겨나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의 역병을 다스린 의녀와 숨은 의원이 있다 하옵니다. 그들의 의술은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다 하니 부디 이들을 불러 기회를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허를 내렸습니다. 머지않아 왕의 명이 담긴 교지가 지리산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소영과 민주는 자신들을 쫓아냈던 세상의 중심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두려웠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로 뒤덮인 궁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겹겹이 쌓인 그곳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영의 차가운 손을 흉터가 없는 왼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임금님의 침전.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용안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곁에서 약을 올리고 있는 자를 본 순간 소영과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자는 바로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돈으로 윗선에 뇌물을 바치고 내의원의 약재를 납품하는 하급 관리직을 얻어 한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임박납은 마침 자신이 서역에서 구해온 신약이라며 작은 옥합을 임금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약을 드시면 모든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옵니다. 임금님이 그 약을 한 모금 마시자 과연 고통스러운 표정이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임박납은 소영과 민준을 보자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옥체를 살피는 자리에.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맥을 짚는 대신 방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톱 빛깔과 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아주 옅은 향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임금님이 방금 마신 약의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평과 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지만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소영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향입니다. 저기 구석의 향로.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매일같이 피우는 저 향에 섞인 희귀한 독에 중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납이 가져온 약은 그 중독 증세를 잠시 완화시켜 임금님을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독이 더
깊이 퍼지도록 돕는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은 임금님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음모였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그것은 신약이 아니라 독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병드신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신 것입니다. 임박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영모다. 저것들이 감히 전하를 능멸하고 있다. 저 흉측한 손을 가진 계집이 전하를 저주하려는 것이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침전 중앙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오른손, 흉터가 가득한 그 손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당히 펼쳐 보였습니다. 독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독은 전하께서 매일 숨쉬는 이 공기 속에 저 향로 안에 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전하의 옥체를 회복시킬 약을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임박납의 공포 어린 눈과 자신을 살리려 하는 소영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소영과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약재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직감과 민준의 지식이 합쳐져 마침내 맑은 탕약 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임금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흉터진 오른손으로 약사발을 받쳐들었습니다. 임박납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저 저주받은 손이. 그러나 임금님은 소영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임금님은 꼬박 하루를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 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맞구나. 임금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실제로 맹독 성분이 검출되었고 임박납은 끌려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모시던 거대한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갔. 그가 과거 소영의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죄악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한양으로 모셔졌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임금님께 절을 받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평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임금님의 곁을 지키는 어의장 의원의 우두머리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마침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의원에게 짐이 무엇을 하사하면 좋겠는가? 임금님은 그녀의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아뢰었습니다. 전하, 재물이나 명예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어 아파도 말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특히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영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손을 흉조의 흉터라 불렀다 하였는가? 짐이 보기에는 다르구나. 이것은 불행의 낙인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도장, 이내의 인장, 이나의 지인, 이로다. 이 손은 저주를 받은 손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손이다. 그 해봄 한양 한복판에는 나라에서 세운 새로운 의원, 해민서 백성을 위한 곳 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의 약초밭에는 지리산에서 가져온 약초들이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해의 인장이 찍힌 손은 이제 수많은 어린 의녀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웃고 있었지요. 한때 저주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한양의 궁궐과는 아득히 멀어 임금님의 용하는커녕 제대로 된 벼슬아치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을 올가매는 규율과 법도는 한양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 쌀쌀한 바람이 억새를 울리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초가에 소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늙은 약초꾼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지요. 아이는 참 고운 마음씨를 가졌지만 밖으로 나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영에게는 남들이 흉조라 부르는 붉고 검은 얼룩이 오른손, 손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꼭 꺼져가는 불씨를 억지로 눌러놓은 듯한 그 흉터 때문에 소영은 늘 해진 한복 소매 끝을 잡아당겨 그 손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소영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을 홀로 익혔습니다. 아이의 눈은 누구보다 밝아 흙냄새만 맡고도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았고 잎사귀의 빛깔만 보고도 어느 약초가 가장 좋은 약효를 가졌는지 알아맞혔습니다. 저주받았다고 불리는 바로 그 오른손은 사실 누구보다 예민하여 환자의 미세한 열이나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손이었습니다. 소영의 하루는 늘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새벽, 아이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군부를 지피는 말은 가짓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아궁이에 붉은 불빛이 아이의 앳된 얼굴에 잠시 따스한 빛을 드리웠지만 이내 소영은 약방으로 건너가 묵묵히 절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아이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재를 다듬고 나면 소영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텃밭, 그곳은 소영만의 비밀스러운 약초원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곳에서만큼은 소영은 부끄러워하며 감췄던 오른손을 활짝 폈습니다. 그 손으로 흙을 만지고 어린 약초의 싹을 돋우며 물을 주었지요. 쑥과 당귀, 백작약의 짙은 향기가 섞여 바람에 실려올 때면 아이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만이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방의 어린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며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이나 다름없는 소영의 아버지가 불려갔습니다. 노인은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렸지만 아이의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약 상자를 들고 처마 밑에 몰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거친 숨소리. 소영은 문틈으로 본 아이의 입술이 검푸른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산에서 본 색이 고운 독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의 증상과 똑같았지요. 소영은 자기도 모르게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 산에서 나는 붉은 열매를 먹지 않았는지 물어보십시오. 해독을 해야 합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등장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썩 물러가지 못해. 저 흉측한 손, 내년이 애군을 몰고 와서 우리 아이가 일이 된 것이다.
그녀는 끓고 있던 약탕기를 집어 소영을 향해 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소영의 발치에 떨어지며 하얀 김을 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약초를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의 흉터가 등불 아래 더욱 붉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딸을 감싸 안고 아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딸이 철이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방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하며 담배만 태울 뿐 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웅크린 소영의 작은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손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손일까요? 아이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손등의 흉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가뜩이나 흉흉했던 마을 인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약초꾼 노인이 잘못 손을 쓴 것이라느니, 아니, 모든 것은 저 흉터를 가진 아이 소영이 때문이라느니, 그 흉측한 손이 마을에 애군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제각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시름이 어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영이네 집 뒤뜰의 희귀한 약초밭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에 소영의 아버지는 그저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미련한 늙은이였고 소영은 마을에서 쫓아내기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었지요. 임박납은 며칠간 몰래 사람을 붙여 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이방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늙은 과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 외에는 채취가 금지된 깊은 산속의 산삼한 뿌리를 몰래 캐내어 과부에게 다려 먹인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산삼을 캐는 것을 지켜본 임박납의 하수인들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임박납은 무릎을 탁 치며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지요. 그는 노인을 멍석에 말아 묶으며 큰 소리로 죄를 물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라의 물건인 산삼을 도둑질하고 흉측한 딸년의 저주로 마을 아이를 죽게 만든 요사스러운 자. 노인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묶인 채 끌려가며 담장 밖을 내다보는 딸을 향해 애처롭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소영아 씨앗 씨앗 주머니만이라도 챙겨라. 그것만은 포졸의 창대에 등이 찍힌 노인은 피를 토하며 관하로 끌려갔고 집에는 붉은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소미불 같은 눈이 아니라 세상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운 쌀아기 눈이었습니다. 임박납에게 사주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저주의 손을 가진 아이를 몰아내라. 저 아이가 있는 한 마을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친 씨앗 주머니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장 귀한 약초들의 씨앗이 담긴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소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소영은 맨발로 차가운 눈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저주의 고함이 더 아프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무작정 지리산의 깊은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기력이 다한 소영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아득해졌습니다. 품에 안은 씨앗 주머니를 쥔 오른손, 그 흉터가 있는 손이 감각 없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아버지, 소영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려 할 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축하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도 낡은 선비의 도포를 걸친 것도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소영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작고 따뜻한 초가 아나렛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 소리와 함께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빼곡한 낡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 민준이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깨어났소, 괜찮으시오. 그는 한양 내의원에서 촉망받던 의원이 될 뻔했으나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지리산에 숨어든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영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 꺾인 존재였지요. 민준은 소영의 얼어붙은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흉측한 흉터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만든 약초 고약을 꺼내 상처 위에 발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두 개의 영혼은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학 지식이 담긴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소영은 대대로 내려온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훗날 이 척박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의 꽃을 피워낼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고 언 땅을 파 약초 뿌리를 캐며 힘겹게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멸시하는 눈빛도 없었지요. 민주는 소영에게 자신이 아는 글과 의학 서적의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소영은 그 보답으로 민준에게 책에는 나오지 않는 흙의 언어와 풀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이 가져온 씨앗 주머니는 봄을 기다리며 작은 온기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들의 작은 초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소영이 가져온 씨앗들이 척박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생명은 신비로워서 버림받은 땅에서도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끔찍한 더위와 함께 산 아래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토하고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다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산자들의 곡소리와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책을 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광란이요. 물을 통해 번지는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병이요. 민주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선비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의술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며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역병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려주는 탕약은 환자들의 목을 넘어가기도 전에 토해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비틀거리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헛간문에 기대어 쓰러졌고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역병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소영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입에 미움을 떠넣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모두 토해냈습니다. 민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자 소영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분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역병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묶어왔던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소영은 헛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물을 맨손으로 떠올렸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 흙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하나 모든 죽음 또한 물에서 비롯될 수 있느니라. 소영은 마을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큰 가마솥을 찾아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숯을 감싸고 산에서 미친 듯이 캐온 쓴맛이 나는 뿌리 약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른손,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손이 약을 만진다며 경악했지만 소영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사십니다. 썩은 물을 마시면 이 불로 다스린 물을 마시면 살 것입니다. 그녀는 끓인 물을 식혀 가장 위독해 보이던 아이의 입에 먼저 흘려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초를 찍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약초물에 젖고 불에 데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탕약과 정화된 물이 퍼지자 마을의 역병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약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난 민준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영의 얼굴과 약초로 물든 그녀의 오른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흉터 덮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소영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흉터를 가진 의녀가 역병을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이 가장 반갑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역병이 도는 동안 관아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신비한 의녀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소영과 민준이 사는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홀린 것이냐, 아니면 도망친 죄인의 딸이 아니더냐. 박납은 소영의 흉터 진 손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포졸들에게 손짓하며 소영을 잡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창백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반듯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지금 누구를 잡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고을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요사스럽다 하셨소. 임박납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 계집은 내아 소속이었던 중죄인의 딸이다. 내게는 전연을 잡아들일 권한이 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인을 잡아가려는 관아 사람들을 막기 위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이 앞으로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또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보살이십니다. 이분을 데려가시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고 가시오. 임박납은 당황했습니다. 겨우 살아난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은인을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수십 명의 백성을 상대로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임박납은 분노에 차두고 보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 골짜기에서는 흉터를 가진 의녀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흉터를 가진 의녀에 대한 소문은 겨울을 나는 새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성의 심장부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무렵 나라의 근본인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몇 달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용하다는 어이들이 밤낮으로 맥을 짚고 귀한 약재를 올렸으나 임금님의 용안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나라의 시름이 깊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옛 스승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던 늙고 강직한 신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민준이 억울하게 내의원에서 쫓겨나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의 역병을 다스린 의녀와 숨은 의원이 있다 하옵니다. 그들의 의술은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다 하니 부디 이들을 불러 기회를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허를 내렸습니다. 머지않아 왕의 명이 담긴 교지가 지리산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소영과 민주는 자신들을 쫓아냈던 세상의 중심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두려웠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로 뒤덮인 궁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겹겹이 쌓인 그곳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영의 차가운 손을 흉터가 없는 왼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임금님의 침전.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용안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곁에서 약을 올리고 있는 자를 본 순간 소영과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자는 바로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돈으로 윗선에 뇌물을 바치고 내의원의 약재를 납품하는 하급 관리직을 얻어 한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임박납은 마침 자신이 서역에서 구해온 신약이라며 작은 옥합을 임금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약을 드시면 모든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옵니다. 임금님이 그 약을 한 모금 마시자 과연 고통스러운 표정이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임박납은 소영과 민준을 보자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옥체를 살피는 자리에.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맥을 짚는 대신 방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톱 빛깔과 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아주 옅은 향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임금님이 방금 마신 약의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평과 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지만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소영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향입니다. 저기 구석의 향로.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매일같이 피우는 저 향에 섞인 희귀한 독에 중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납이 가져온 약은
그 중독 증세를 잠시 완화시켜 임금님을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독이 더 깊이 퍼지도록 돕는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은 임금님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음모였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그것은 신약이 아니라 독이 옵니다. 전하께서는 병드신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신 것입니다. 임박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영모다. 저것들이 감히 전하를 능멸하고 있다. 저 흉측한 손을 가진 계집이 전하를 저주하려는 것이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침전 중앙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오른손, 흉터가 가득한 그 손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당히 펼쳐 보였습니다. 독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독은 전하께서 매일 숨쉬는 이 공기 속에 저 향로 안에 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전하의 옥체를 회복시킬 약을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임박납의 공포 어린 눈과 자신을 살리려 하는 소영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소영과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약재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직감과 민준의 지식이 합쳐져 마침내 맑은 탕약 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임금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흉터진 오른손으로 약사발을 받쳐들었습니다. 임박납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저 저주받은 손이. 그러나 임금님은 소영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임금님은 꼬박 하루를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맞구나. 임금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실제로 맹독 성분이 검출되었고 임박납은 끌려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모시던 거대한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가 그가 과거 소영의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죄악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한양으로 모셔졌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임금님께 절을 받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평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임금님의 곁을 지키는 어의장 의원의 우두머리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마침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의원에게 짐이 무엇을 하사하면 좋겠는가? 임금님은 그녀의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아뢰었습니다. 전하, 재물이나 명예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어 아파도 말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특히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영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손을 흉조의 흉터라 불렀다 하였는가? 짐이 보기에는 다르구나. 이것은 불행의 낙인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도장, 이내의 인장, 이나의 지인, 이로다. 이 손은 저주를 받은 손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손이다. 그해 봄, 한양 한복판에는 나라에서 세운 새로운 의원, 해민서 백성을 위한 곳, 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의 약초밭에는 지리산에서 가져온 약초들이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내의 인장이 찍힌 손은 이제 수많은 어린 의녀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웃고 있었지요. 한때 저주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한양의 궁궐과는 아득히 멀어 임금님의 용하는커녕 제대로 된 벼슬아치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을 올가매는 규율과 법도는 한양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 쌀쌀한 바람이 억새를 울리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초가에 소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늙은 약초꾼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지요. 아이는 참 고운 마음씨를 가졌지만 밖으로 나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영에게는 남들이 흉조라 부르는 붉고 검은 얼룩이 오른손, 손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꼭 꺼져가는 불씨를 억지로 눌러놓은 듯한 그 흉터 때문에 소영은 늘 해진 한복 소매 끝을 잡아당겨 그 손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소영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을 홀로 익혔습니다. 아이의 눈은 누구보다 밝아 흙냄새만 맡고도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아. 잎사귀의 빛깔만 보고도 어느 약초가 가장 좋은 약효를 가졌는지 알아맞혔습니다. 저주받았다고 불리는 바로 그 오른손은 사실 누구보다 예민하여 환자의 미세한 열이나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손이었습니다. 소영의 하루는 늘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새벽, 아이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군부를 지피는 말은 가짓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아이의 앳된 얼굴에 잠시 따스한 빛을 드리웠지만 이내 소영은 약방으로 건너가 묵묵히 절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아이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재를 다듬고 나면 소영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텃밭, 그곳은 소영만의 비밀스러운 약초원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곳에서만큼은 소영은 부끄러워하며 감췄던 오른손을 활짝 폈습니다. 그 손으로 흙을 만지고 어린 약초의 싹을 돋우며 물을 주었지요. 쑥과 당귀, 백작약의 짙은 향기가 섞여 바람에 실려올 때면 아이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약초들만이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방의 어린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며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이나 다름없는 소영의 아버지가 불려갔습니다. 노인은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렸지만 아이의 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약 상자를 들고 처마 밑에 몰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거친 숨소리. 소영은 문틈으로 본 아이의 입술이 검푸른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산에서 본 색이 고운 독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의 증상과 똑같았지요. 소영은 자기도 모르게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 산에서 나는 붉은 열매를 먹지 않았는지 물어보십시오. 해독을 해야 합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등장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썩 물러가지 못해. 저 흉측한 손,
내년이 애군을 몰고 와서 우리 아이가 일이 된 것이다. 그녀는 끓고 있던 약탕기를 집어 소영을 향해 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소영의 발치에 떨어지며 하얀 김을 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약초를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의 흉터가 등불 아래 더욱 붉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딸을 감싸 안고 아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딸이 철이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방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하며 담배만 태울 뿐 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웅크린 소영의 작은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손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손일까요? 아이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손등의 흉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가뜩이나 흉흉했던 마을 인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약초꽃 노인이 잘못 손을 쓴 것이라느니, 아니, 모든 것은 저 흉터를 가진 아이 소영이 때문이라느니, 그 흉측한 손이 마을에 애군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제각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시름이 어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영이네 집 뒤뜰의 희귀한 약초밭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에 소영의 아버지는 그저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미련한 늙은이였고 소영은 마을에서 쫓아내기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었지요. 임박납은 며칠간 몰래 사람을 붙여 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이방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늙은 과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것 외에는 채취가 금지된 깊은 산속의 산삼한 뿌리를 몰래 캐내어 과부에게 다려 먹인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산삼을 캐는 것을 지켜본 임박납의 하수인들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임박납은 무릎을 탁 치며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지요. 그는 노인을 멍석에 말아 묶으며 큰 소리로 죄를 물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라의 물건인 산삼을 도둑질하고 흉측한 딸년의 저주로 마을 아이를 죽게 만든 요사스러운 자. 노인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묶인 채 끌려가며 담장 밖을 내다보는 딸을 향해 애처롭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소영아 씨앗 씨앗 주머니만이라도 챙겨라. 그것만은 포졸의 창대에 등이 찍힌 노인은 피를 토하며 관하로 끌려갔고 집에는 붉은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소미불 같은 눈이 아니라 세상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운 쌀아기 눈이었습니다. 임박납에게 사주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저주의 손을 가진 아이를 몰아내라. 저 아이가 있는 한 마을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친 씨앗 주머니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장 귀한 약초들의 씨앗이 담긴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소영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소영은 맨발로 차가운 눈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저주의 고함이 더 아프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무작정 지리산의 깊은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기력이 다한 소영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아득해졌습니다. 품에 안은 씨앗 주머니를 쥔 오른손, 그 흉터가 있는 손이 감각 없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아버지, 소영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려 할 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축하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도 낡은 선비의 도포를 걸친 것도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소영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작고 따뜻한 초가 아나렛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 소리와 함께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빼곡한 낡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 민준이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깨어났소, 괜찮으시오. 그는 한양 내의원에서 촉망받던 의원이 될 뻔했으나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지리산에 숨어든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영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 꺾인 존재였지요. 민준은 소영의 얼어붙은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흉측한 흉터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만든 약초 고약을 꺼내 상처 위에 발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두 개의 영혼은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학 지식이 담긴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소영은 대대로 내려온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훗날 이 척박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의 꽃을 피워낼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고 언 땅을 파 약초 뿌리를 캐며 힘겹게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멸시하는 눈빛도 없었지요. 민주는 소영에게 자신이 아는 글과 의학 서적의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소영은 그 보답으로 민준에게 책에는 나오지 않는 흙의 언어와 풀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이 가져온 씨앗 주머니는 봄을 기다리며 작은 온기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들의 작은 초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소영이 가져온 씨앗들이 척박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생명은 신비로워서 버림받은 땅에서도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끔찍한 더위와 함께 산 아래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토하고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다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산자들의 곡소리와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책을 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광란이요. 물을 통해 번지는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병이요. 민주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선비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의술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며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역병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려주는 탕약은 환자들의 목을 넘어가기도 전에 토해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비틀거리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헛간문에 기대어 쓰러졌고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역병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소영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입에 미움을 떠넣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모두 토해냈습니다. 민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자 소영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분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역병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묶어왔던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소영은 헛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물을 맨손으로 떠올렸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 흙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하나 모든 죽음 또한 물에서 비롯될 수 있느니라. 소영은 마을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큰 가마솥을 찾아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숯을 감싸고 산에서 미친 듯이 캐온 쓴맛이 나는 뿌리 약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른손,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손이 약을 만진다며 경악했지만 소영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사십니다. 썩은 물을 마시면 이 불로 다스린 물을 마시면 살 것입니다. 그녀는 끓인 물을 식혀 가장 위독해 보이던 아이의 입에 먼저 흘려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초를 찍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약초물에 젖고 불에 데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탕약과 정화된 물이 퍼지자 마을의 역병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소영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약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난 민준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영의 얼굴과 약초로 물든 그녀의 오른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흉터 덮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소영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흉터를 가진 의녀가 역병을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이 가장 반갑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역병이 도는 동안 관아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신비한 의녀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소영과 민준이 사는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홀린 것이냐, 아니면 도망친 죄인의 딸이 아니더냐. 박납은 소영의 흉터 진 손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포졸들에게 손짓하며 소영을 잡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창백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반듯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지금 누구를 잡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고을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요사스럽다 하셨소. 임박납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 계집은 내아 소속이었던 중죄인의 딸이다. 내게는 전연을 잡아들일 권한이 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인을 잡아가려는 관아 사람들을 막기 위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이 앞으로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또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보살이십니다. 이분을 데려가시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고 가시오. 임박납은 당황했습니다.
겨우 살아난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은인을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수십 명의 백성을 상대로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임박납은 분노에 차두고 보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 골짜기에서는 흉터를 가진 의녀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흉터를 가진 의녀에 대한 소문은 겨울을 나는 새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성의 심장부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무렵 나라의 근본인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몇 달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용하다는 어이들이 밤낮으로 맥을 짚고 귀한 약재를 올렸으나 임금님의 용안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나라의 시름이 깊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옛 스승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던 늙고 강직한 신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민준이 억울하게 내의원에서 쫓겨나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리산의 역병을 다스린 의녀와 숨은 의원이 있다 하옵니다. 그들의 의술은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다 하니 부디 이들을 불러 기회를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허를 내렸습니다. 머지않아 왕의 명이 담긴 교지가 지리산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소영과 민주는 자신들을 쫓아냈던 세상의 중심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두려웠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로 뒤덮인 궁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겹겹이 쌓인 그곳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영의 차가운 손을 흉터가 없는 왼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임금님의 침전.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용안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곁에서 약을 올리고 있는 자를 본 순간 소영과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자는 바로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임박납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돈으로 윗선에 뇌물을 바치고 내의원의 약재를 납품하는 하급 관리직을 얻어 한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임박납은 마침 자신이 서역에서 구해온 신약이라며 작은 옥합을 임금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약을 드시면 모든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옵니다. 임금님이 그 약을 한 모금 마시자 과연 고통스러운 표정이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임박납은 소영과 민준을 보자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옥체를 살피는 자리에.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맥을 짚는 대신 방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톱 빛깔과 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아주 옅은 향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임금님이 방금 마신 약의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평과 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지만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소영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향입니다. 저기 구석의 향로.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매일같이 피우는 저 향에 섞인 희귀한 독에 중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납이 가져온 약은 그 중독 증세를 잠시 완화시켜 임금님을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독이 더 깊이 퍼지도록 돕는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은 임금님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음모였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그것은 신약이 아니라 독이 옵니다. 전하께서는 병드신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신 것입니다. 임박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영모다. 저것들이 감히 전하를 능멸하고 있다. 저 흉측한 손을 가진 계집이 전하를 저주하려는 것이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침전 중앙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오른손, 흉터가 가득한 그 손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당히 펼쳐 보였습니다. 독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독은 전하께서 매일 숨쉬는 이 공기 속에 저 향로 안에 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전하의 옥체를 회복시킬 약을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임박납의 공포 어린 눈과 자신을 살리려 하는 소영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소영과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약재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직감과 민준의 지식이 합쳐져 마침내 맑은 탕약 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임금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흉터진 오른손으로 약사발을 받쳐들었습니다. 임박납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저 저주받은 손이. 그러나 임금님은 소영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임금님은 꼬박 하루를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 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맞구나. 임금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실제로 맹독 성분이 검출되었고 임박납은 끌려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모시던 거대한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가 과거 소영의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죄악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한양으로 모셔졌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임금님께 절을 받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평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임금님의 곁을 지키는 어의장 의원의 우두머리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마침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의원에게 짐이 무엇을 하사하면 좋겠는가? 임금님은 그녀의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아뢰었습니다. 전하, 재물이나 명예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어 아파도 말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특히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영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손을 흉조의 흉터라 불렀다 하였는가? 짐이 보기에는 다르구나. 이것은 불행의 낙인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도장, 이내의 인장, 이나의 지인, 이로다. 이 손은 저주를 받은 손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손이다. 그 해봄 한양 한복판에는 나라에서 세운 새로운 의원, 해민서 백성을 위한 곳 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의 약초밭에는 지리산에서 가져온 약초들이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해의 인장이 찍힌 손은 이제 수많은 어린 의녀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웃고 있었지요. 한때 저주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